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자입니다. 올해로 66세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참 기구했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제가 2년 동안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던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 모르는 앳된 아가씨였죠. 결혼 이듬해에 첫째 아들 영철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을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영철이가 2살 되던 해에 둘째 서영이가 태어났어요. 딸아이였죠. 아들, 딸 하나씩 2개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단함도 다 잊혔어요. 영철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하셨죠.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서영이도 똑똑했어요. 특히 영어를 잘했죠.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더 바빠졌어요. 학원비며 과외비로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영철이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가게 영업시간을 더 늘렸어요. 밤 12시까지 문을 열었죠. 힘들었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서영이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하나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어떻게든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친정 어머니의 수술비로 모아뒀던 돈까지 보태서 서영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영철이는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서영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들의 졸업식이나 첫 직장 입사, 그리고 결혼식. 그 모든 순간에 제가 곁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내가 이만큼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가 자식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의 희생은 계속되었어요. 영철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등록금 때문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을 더 늘렸고 쉬는 날도 반으로 줄였어요.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과로였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들 학비를 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만하자. 힘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뭘 그만해? 지금 포기하면 우리가 여태껏 고생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소리쳤죠. 결국 퇴원하고 다시 일했어요. 다행히 영철이는 의대를 무사히 졸업했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를 위해 살아온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서영이도 미국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큰 회사의 통역사로 취직했죠.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던지.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영철이의 신부 수민이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예단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내놓았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께서 주신 금반지까지요. 남편이 그건 좀 심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아들 장가 가는데 뭐가 아깝냐고 말했죠. 서영이 결혼식 때는 더 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거의 다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영철이가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쉬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자식들 곁을 맴돌았어요.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해다 주곤 했죠. 처음에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죠. 그때 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싫어할 리가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자식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저는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영철아, 오늘 병원엔 무슨 일 있니? 힘든 수술 없어? 서영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잘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제 관심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자식들 집에 찾아가 집안일을 도왔어요. 영철이네 가면 빨래를 해주고 음식도 해놓고 갔죠. 서영이네 가면 집 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냉장고도 채워놓곤 했어요. 제 마음에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 수민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곧 할머니가 된다니.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영철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다 주고 집안일도 도왔죠. 수민아, 이건 꼭 먹어. 애기한테 좋아. 힘들면 누워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이와 수민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민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매일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 나도 쉬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서영이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제가 자주 전화하고 조언을 하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서영이의 회사 일에 대해 조언을 하려고 했어요. 서영아,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서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제 일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러는 건데 그렇게 중얼거렸죠. 어느 날 사위 민호가 저에게 직접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너무 자주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내 딸의 남편이 나를 거부한다니.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영철이와 서영이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을까? 너무 우리 일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니. 그날 밤 저는 밤새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친구 집으로 향했죠.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떠나줘야 할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의 연락을 끊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내 사랑이 그들을 힘들게 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친구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미자야, 넌 좋은 엄마야.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야.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과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끊기로 한 거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리고 전화기를 껐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자식들에게 전화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 핸드폰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친구의 도움으로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공과금 내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가끔은 너무 그리워서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랬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직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시골에서의 2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영철이에게 전화해야지. 서영이네 가서 밑반찬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을 깨닫고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마을 노인회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일상이 생겼죠. 매주 화요일에는 노인회관에서 요가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목요일에는 노래교실에 갔어요.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추억에 잠기곤 했죠. 텃밭 가꾸기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죠. 처음으로 토마토가 열렸을 때 그 기쁨이란 마치 제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면 상추, 가을이면 고구마.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랬죠. 그럴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들에 대한 그리움, 후회. 모든 걸 일기장에 털어놓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 일기장이 제 마음의 치유제가 되었더라고요. 명절 때는 특히 힘들었어요. 첫 추석에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엄마 없이 차례는 제대로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두 번째 명절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만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유튜브 보는 법도 배웠어요. 친구의 손자가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도 배웠고 손주들 얘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을 수 있었죠. 마을 이장님 댁에 가끔 들르면 영철이가 전화해서 저를 찾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영이도 마을에 몇 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이제는 자식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건 아직도 막막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영철이와 서영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2년 만에 마주한 자식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노인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미자 씨, 큰일 났어요. 자식분들이 와 계셔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해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식들이 여기에 왔다니.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영철이와 서영이가 보였어요. 그들은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2년 만에 보는 자식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영철이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고 서영이는 머리를 짧게 자른 게 눈에 띄었어요. 그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왔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영철이가 먼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영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이도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2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저 자식들을 안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셋이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철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서운함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무 집착했던 거야. 너희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영철이는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영이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은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했어요. 텃밭 이야기, 노인회에서의 활동, 새로 사귄 친구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서영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제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죠. 이제 막 찾은 제 자신을 더 단단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이내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자식들과의 재회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했어요. 저는 서울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시골에 몇 달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동안 찾은 저만의 삶을 조금 더 단단히 하고 싶었거든요. 자식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주말마다 저를 보러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철이와 서영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려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고 마을 축제에도 같이 참여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새로 배운 요가 동작을 보고 놀라워했고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영철이가 얼마나 자상한 아들인지, 서영이가 얼마나 다정한 딸인지, 그동안 제 욕심에 가려 못 봤던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식들도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영철이는 병원 일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고, 서영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죠. 시골에서의 인연이 제게 독립심과 적응력을 키워준 덕분이에요.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혼자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죠. 시골에서 배운 텃밭 가꾸기를 활용해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토마토, 상추, 그리고 향긋한 허브들로 가득 채웠죠.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가끔은 이웃들도 제 작은 정원을 구경하러 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른 채소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노인복지관에 등록해서 요가와 노래교실도 계속 다녔어요. 시골에서 배운 취미를 서울에서도 이어가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매일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변화라는 걸 깨달았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대화도 더 풍성해졌어요. 통화할 때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워했고 만날 때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웃고 울었죠. 이전에는 늘 제가 물어보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제 안부를 묻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럴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철이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하게 간섭하지 않았죠. 예전 같았으면 매일 찾아가 이것저것 해주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대신 영철이 부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었어요.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 밤에 아기가 보채서 힘들다고 할 때, 그럴 때만 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었죠. 그러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저를 찾더라고요.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기가 이러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올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서영이가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을 보냈지만 그 이상 개입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사에 찾아가 자랑하고 싶어 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서영이의 성공을 멀리서 응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했죠. 그랬더니 서영이가 오히려 저를 찾아와 승진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날 서영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 일을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변화한 만큼 우리 관계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자식들의 삶과 제 삶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죠. 제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갔죠.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제가 만든 도자기를 보며 감탄하곤 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해요. 지금 전화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 제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모두 일기장에 적어요.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가끔은 예전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곤 해요. 이제 저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제 삶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 하나에게 의지하거나 부담을 주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영철이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낯선 사람 앞에서 가족의 문제를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제가 왜 그토록 자식들에게 집착했는지, 자식들은 왜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상담을 통해 저는 제 행동의 원인을 깨달았어요.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들에게 과하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들도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매주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영철이와 서영이는 제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 솔직히 표현하는 법을 익혔고 저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상담 과정에서 특히 힘들었던 건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또 자식들이 저에게 얼마나 서운한 말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때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6개월간의 상담이 끝났을 때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죠. 대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영이도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제 조언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곤 해요. 엄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하고 최종 결정은 서영이에게 맡겼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경험담을 들은 노인복지관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건강한 가족 만들기라는 이름으로요. 이 모임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조언을 나눴죠.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거든요. 지금의 저는 진정으로 행복해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 삶을 충실히 살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면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 만날 때마다 더 특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영철이와 서영이는 이제 제게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죠.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옛날처럼 자식들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 시간을 떠올려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건강한 관계로 변화했는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요. 그리고 다짐해요.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어.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제게 주문 같은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친 순간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꽤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호와 딸 수진, 이렇게 두 자녀를 뒀지요.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남편을 도왔죠. 그때는 돈 한 푼이 아쉬워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죠. 우리 부부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 더욱 값졌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큰 아들 민호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었죠. 두 아이 모두 바르게 자라 부모된 저희를 기쁘게 해줬어요. 특히 민호가 의사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민호가 지금의 며느리 영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영희는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민호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영희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행복했죠. 하객들도 모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칭찬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시집온 첫 해에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 식사 준비까지 부지런한 영희 덕분에 집안이 더욱 밝아졌어요. 특히 명절 때는 영희의 솜씨가 빛을 발했죠. 처음으로 맞는 추석에 영희가 만든 송편은 정말 맛있었어요. 모양도 예쁘고 소도 적당해서 온 가족이 칭찬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뿌듯했답니다. 영희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어머님,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라며 다가와 주물러 주곤 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기도 했고 갑자기 생각난 듯 안부 전화를 주기도 했죠. 남편도 영희를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 라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 역시 영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이겠죠.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영희가 우리 집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늦잠을 자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점점 그 말도 없어졌어요. 집안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냥 둔 채 나가기도 하고 빨래를 며칠씩 쌓아두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조용히 뒷정리를 해주곤 했어요. 영희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영희에게 물었죠. 영희야, 요즘 많이 바쁘니?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 영희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계속 집안일만 하려니 너무 지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우리 때는 시집 와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히 제 남편 앞에서는 애교를 떨며 온갖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예쁘죠? 사주세요. 잘생긴 우리 아버님.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며느리의 응석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백화점에 가족끼리 쇼핑을 갔을 때였어요. 영희가 비싼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가 조르는 거예요. 아버님, 저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랑 딱 어울리는데 우리 핸섬한 아버님이 사주시면 잘 메고 다닐 수 있는데. 하면서 남편의 팔에 매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며느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는지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하나 사줘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예뻐해 주는 게 나쁠 게 뭐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나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곤 했죠. 멋있는 아버님, 이거 사주세요. 잘생긴 아버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은 너무 스마트하셔. 하면서요. 남편은 그런 영희가 귀엽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조르는 건 거의 다 사주더라고요.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심지어는 외제차까지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뭐 어때? 우리 며느리 예쁜 거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할 때는 항상
꼭 필요해? 그걸 뭐하러 사? 라고 묻던 남편인데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영희가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사고 나면 더욱 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이 으스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보냈어요. 한 번은 영희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때였어요. 영희야, 그 가방 참 예쁘구나. 라고 말했더니 영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영희의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의 응석을 넘어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남편에게는 더욱 애교 섞인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가끔은 제가 오해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영희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영희의 변화는 집안일에서도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던 영희가 이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피곤해서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쇼핑이나 친구 만나는 일에는 열심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의 날들이 이어졌죠. 남편에게 말을 해볼까 했지만 남편은 영희의 애교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영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밤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의 화목이 깨질 것 같아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라며 제가 하는 일을 뺏어가기도 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영희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영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투에서 뭔가 가시가 느껴졌죠. 마치 어머님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로 영희는 자주 제가 하는 일을 가로챘어요. 빨래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청소를 시작하면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점점 더 제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영희가 나서서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TV나 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 말이 어머님은 이제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는데 영희가 한술 떠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시 끓일게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의 입맛을 책임져 온 제 요리 실력을 무시당한 것 같아 너무 서운했죠. 게다가 영희는 제 의견을 자주 무시했어요.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랬죠. 제가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영희가 에이, 요즘 누가 동해바다에 가요? 우리는 유럽 여행 갈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을 졸라서 정말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요. 집안 장식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화병을 두려고 하니까 영희가 어머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새로 산 걸로 바꿀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끼던 물건들은 하나둘씩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손님처럼, 아니, 어쩌면 귀찮은 손님처럼 느껴졌죠. 제 의견은 항상 무시되고 제가 하던 일들은 하나둘씩 빼앗겼어요. 심지어 손주들과 노는 것조차. 어머님, 제가 볼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라며 영희가 가로챘죠. 더구나 우리 집은 대부분의 돈 관리를 남편이 하다 보니 저는 갓 나가는 물건을 사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가 온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걸 사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래. 갖고 싶으면 사.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영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버님, 그 돈이면 제가 쓸 노트북을 사는 게 어떨까요? 저 노트북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제 목걸이 대신 영희의 노트북을 사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뭔가를 사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죠. 영희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님은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허락받아야 하죠? 라며 비꼬듯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영희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제 마음 속에는 서서히 절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영희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곤 했죠. 제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영희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 민호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민호는 항상 바쁘게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민호가 영희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희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영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볼까 생각도 했지만 영희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께선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파왔죠. 하루는 제 오랜 친구 미영이와 통화를 했어요. 제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미영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점순아, 너무 참지만 말고 너 목소리를 내봐. 너도 이 집의 주인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랬듯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그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영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로 한 거죠. 영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면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골라 입었죠.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잘생긴 여보, 오늘 넥타이 멋있네요. 제가 메어 드릴까요? 하고 말했죠.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넥타이를 매주면서 저는 조금은 어색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당신 너무 스마트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일찍 들어와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그래, 일찍 들어올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샐러드도 예쁘게 꾸몄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하고 말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여보, 이거 맛있죠? 더 드세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하면서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죠. 뭔데? 저는 조금은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본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보가 하나 사주면 점순이는 이쁘게 메고 다닐 텐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당신도 가끔은 좋은 거 사야지.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과감해졌어요. 아침부터 남편 앞에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점점 젊어지네요. 역시 우리 남편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 여보 엘레강스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들고요. 여보, 깜짝 이벤트예요.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힘들었죠?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서 남편을 안방으로 이끌었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하시네요. 제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가고 싶은데 어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가고 싶어? 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바람 쐬고 싶어요.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니 남편도 점점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당황해했지만 곧 저의 애교에 익숙해지는 듯 했죠. 심지어는 제가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이 방법이 영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영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걸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고 영희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영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죠. 때로는 제가 남편에게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영희가 그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정이 불편함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사주세요. 라고 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의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영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마치 울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그래, 영희야. 무슨 일이니? 저는 TV를 끄고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영희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버릇없이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영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니? 영희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영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아버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고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애교 부리시는 걸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욕심만 차렸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영희의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작전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희를 이렇게 울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제 의도는 영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제 품에 안긴 영희의 어깨가 계속 흔들렸어요. 영희는 제 품에 안겨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모시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영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영희야. 나도 미안해. 이런 방법을 써서 너 마음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알겠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했죠.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많이 반성했고 저 또한 영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느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집안 곳곳에 화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며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를 더욱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희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전해져 왔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제가 아침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희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예전에는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영희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때로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저를 깨우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영희가 와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함께 해주었어요. 남편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애교는 있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하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무시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앞에서만 애교를 부리고 저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저와 남편을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오히려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께 이거 사드리면 어떨까요? 라며 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죠. 남편에게 뭔가를 사드리려고 할 때도 항상 저와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영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가족 모임 때 영희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늘 자기 주장만 내세웠는데 이제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항상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영희의 모습에 감동받곤 했어요. 제 의견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냥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야. 라고 대답했죠.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영희가 손주들을 제 앞에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애들이랑 놀아주세요. 저는 간식 준비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과 놀면서 영희가 부엌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일상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명절 때는 더욱 그 변화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영희가 앞장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저에게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며 배려해 주었죠. 차례 지낼 때도 영희가 먼저 나서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긴장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화목해진 가족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 겪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방법이 조금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희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가족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더 단단하고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작은 변화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보물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